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박창민 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조선기자재 산업 현황과 금속 대체 동향입니다. 일단 크게 조선기자재 산업 현황과 금속 대체 동향의 두 섹션으로 구성을 했고요. 우선 처음으로 조선기자재 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기자재 산업 정의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 조선산업의 후방산업으로서 금속 및 비금속 가공품, 전기 전자 장비, 기계 장비 등 선박의 건조 및 수리에 사용되는 제품과 피복류 및 화학제품 등의 소모품을 포함하는 산업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술적 정의로서 실제 산업에 적용되는 산업 범위는 기계산업, 철강 및 비철금속산업, 전기, 전자, 화학 등 모든 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엔지니어링 산업, 그리고 시험 인증 등 분야도 포괄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에.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가 같이 나갈 텐데,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산업을 중심에 두고 전방에는 해운산업, 그리고 후방에는 조선기자재 산업인데, 이 조선기자재 산업에는 그림에도 보시듯이 기계, 철강, 전기전자, 화학, 여기에 최근에는 엔지니어링과 시험인증 등의 서비스 분야도 함께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기자재 산업 분류체계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그리고 국제표준산업분류, 표준국제무역분류 등에서 단일 코드로 현재 이 산업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보면 C31114로 되어 있는데 주로 선체를 제작하는 블록 기업들이 이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류에 따라서 현재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들은 주로 블록 기업에만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전통적인 분류 체계, 그리고 조선소 구매분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MTI 분류체계 등이 현재 조선기자재 산업의 분류체계로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유럽연합의 분류체계가 있습니다. 우선 조선소 구매분류는 조선소의 선박 건조 프로세스에 맞춰진 프로세스인데, 그 분류체계인데, 이거는 조선소 또는 선종별로 표준화가 되지 않아서 법령적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MTI 분류체계는 HS 코드가 연계가 되어 있어서 무역 통계 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관부, 그러니까 동력 생성 장치 여기를 중심으로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이런 부분에서 법령적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고, 유럽연합 분류 체계는 가장 세분화되고 통계 자료 작성이며 코드 매칭까지 다 되어 있어서 좋기는 한데, 이 코드가 유럽연합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표준적인 코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외에 현재 주로 쓰고 있는 분류체계가 이제 흔히 얘기하고 있는 전통적인 분류체계인데, 이 분류체계는 4개의 대분류, 그리고 20개의 중분류, 그리고 세부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분류체계는 익숙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선기자재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어서 개선의 요구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류체계가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분류체계는 조선기자재 산업 관련 활동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신기술의 반영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향후에 통계체계 구축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분류체계는 19개 대분류, 그리고 모듈 단위의 92개 중분류, 그리고 제품 단위의 458개 소분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실 부분이 이제 조선기자재 산업의 가치 사슬인데, 이 부분이 타 산업과는 조금 구별되는 조선기자재 산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조선기자재 산업은 시장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산업하고 연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신조시장, 그러니까 새로운 선박을 만드는 시장과 기존 선박의 MRO, 그러니까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퍼레이션 이쪽을 담당하고 있는 수리조선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시장에 따라서 수요 형태와 수요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우선 조선기자재 산업의 가치 사슬에서 수요자를 먼저 보면 선주 및 해운사가 있습니다. 선주 및 해운사는 조선기자재 산업의 관점에서는 실수요자가 됩니다. 이분들은 실수요자가 되고, 선박을 건조할 때 벤더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의 벤더리스트에 기재가 되어 있는 기자재 기업들이 조선기자재 제품을 납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선소 및 설계 전문회사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소가 설계를 같이 하고 있는데, 뭐 유럽이라든지 타 국가는 설계만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따로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어떤 기자재가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쪽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커 리스트라고 부르는데, 이런 메이커 리스트를 조선소 또는 선박 설계 전문회사가 가지고 있으면서 설계할 때 이 기자재를 넣어서 이런 기능을 구현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자재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걸로는 실수요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MR 쪽인데 수리조선이죠. 선박 관리회사 및 수리조선소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기존의 부품과 호환이 되기만 하면 기자재를 구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기자재를 납품하는 대리점,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통해서 보통 구매를 하게 됩니다. 시장이 이렇게 달라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래 그림에서 나타나는데, 신조 선박의 경우에는 선주 또는 해운사가 최종 수요자가 됩니다. 그리고 조선소 및 설계회사가 실수요자가 되는데, 조선 기자재의 구매 결정이 이들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주 또는 해운사가 우리 선박에는 무조건 이걸 넣어줘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설계 또는 조선소가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기자재를 써야 됩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수리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박 관리회사, 이 그림상에서는 SM사라고 되어 있는데 십 매니지먼트사가 되는데, 이 회사 또는 AS 대리점, 에이전트가 되겠죠. 이쪽에서 조선 기자재를 다 구매해서 보내게 됩니다. 다음으로 조선 기자재 산업 현황입니다. 사실 통계 자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분류 체계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료가 아주 절대적인 값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총 2,693개 기업이 있으면서 경남, 부산, 울산에 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비중이 96%로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고용은 2019년 기준 7만 3천여 명인데 크게 달라지지 않는 값이고요. 매출액으로는 2017년 19조, 2018년 19조, 2019년 24조로 점차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액은 2017년 2조 7천억, 2018년 2조 5천억, 2019년 3조 5천억으로 역시 소폭 증가를 하고 있고요. 부가가치액은 2016년 3조 8천억, 2017년 3조, 2018년 2조 7천억 수준인데,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액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을 산출하는 각각의 자료 구성 방식이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부가가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금속 대체 동향입니다. 아마 철강 산업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우선 복합재가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면 유리섬유, 탄소섬유, 아라미드 섬유 또는 레진,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강철 또는 다른 일반 금속에 섞어서 만드는 소재를 복합재라고
흔히 얘기를 하게 되고, 이 복합제가 이제 선박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합제의 특성입니다. 복합제는 현재 선박 쪽의 복합제는 유리섬유, 탄소섬유, 아라비드 섬유를 섞어서 쓰는 복합제가 주로 사용되고 있고, 이 각각의 특성, 물리적인 특성, 그러니까 인장 강도라든지 압축 강도, 굴절 강도 이런 쪽에서는 피로 강도 이런 쪽에서는 탄소섬유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드 섬유도 괜찮고요. 유리섬유 부분도 일부 압축 강도나 피로 강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긴 해도 나머지 부분에서는 괜찮은 성능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난연성, 단열성, 절연성 이쪽 부분에서는 오히려 유리섬유가 탄소섬유에 비해서 유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복합제를 유리, 탄소, 아라비드 이런 식으로 단일 복합제를 쓰지 않고 조성 비율을 달리해서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최저값을 찾아나가는 소재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복합제의 장점, 금속 대비 장점은 우선 가볍습니다. 강철 선박 대비 구조물 부분에서 40에서 70%, 많게는 70%까지 무게를 절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 부식성이 강철보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선박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일부 선종 또는 제한적 영역의 한한 여부이긴 한데 선박 생산 과정의 효율성이 강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박의 건조부터 운영까지의 전주기 비용이 강철 선박 대비 복합제 선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합제의 단점으로는 금속 대비 일반적으로 비싸다는 단점 외에는 현재까지는 딱히 드러난 단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제 적용의 장점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로 나타나고 있는 이 표를 보시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걸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선박에서는 복합제를 어느 부분에 적용하고 있느냐, 주로 선체, 그러니까 헐이 되겠죠. 헐의 선체 부분하고 그리고 화물창, 데크 부분, 그리고 키, 이렇게 조정하는, 방향 조정하는 키, 그리고 모듈러 캐빈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리식 선실하고 그리고 브릿지 부분의 일부 구조물들 이런 쪽에 복합제가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현재로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선체와 데크 쪽입니다. 아무래도 소재 자체를 특별하게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게 없이 소재 자체가 무게 감소라든지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부분입니다. 선체와 데크 부분이 다른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 되게 강조가 되는 데 반해서 선체와 데크는 소재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고 그 구조적으로도 좀 단순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도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키 이런 부분에서도 이 그림에도 보듯이 키 자체를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변형이 덜하게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 해양 산업까지 조선 기자재가 조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만약에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해양 플랜트의 구조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화력 발전, 조력 발전, 이런 풍력 발전, 해상 풍력 이런 쪽에 들어가는 그 필라, 기둥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현재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을 하기 위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선박으로 돌아와서 선박이 복합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규제를 만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선박에 적용되는 규제는 IMO 국제해사기구인데 거기에서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EDI, EOI, EXI, CII 여기에 폴라 코드라든지 마폴에 포함되는 각종 규제들 이런 규제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환경 문제가 여기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EDI, EUI, EXI, CII 이런 것들은 전부 운항을 할 때, 선박이 운항할 때 그 그린하우스 가스, 보통 GHG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온실가스를 얼마나 적게 배출하는지 그걸 규제하는 건데, 이 규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동력 생성 장치, 그러니까 엔진이 되는데, 그 엔진의 효율이 높아지는 개선 연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선박의 부하 자체를, 그러니까 엔진의 부하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무게 감소가 되겠죠. 무게 감소 부분도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러한 규제를 만족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선박 무게 감소를 위해서 복합재가 주로 적용되는 이유가 그거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복합재가 적용되면 가벼워지고 두께가 경찰 대비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적재 화물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적재 용량이. 그래서 운영 자체에 대한 효율 향상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부식성이 강해서 부식 방지를 통해서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현재 선박에 복합재 적용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다 취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선박의 전주기 과정, 그러니까 건조부터 운영을 하고 폐선을 하는 그 전주기 관점에서의 총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선박에 복합재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박 전주기 관점에서 비용 구조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선박 전주기상 비용은 보통 조선기자재 산업의 관점에서는 선박 건조 비용만 고민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전주기 관점에서의 다양한 비용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선박의 관리가 매우 부실해지고요. 선박 관리의 부실은 결국에는 조기 폐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더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선박을 운영하는 관점에서는 건조부터 폐선까지의 전주기 관점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보통 건조 비용만 생각하는 이유가 선박의 건조, 그러니까 실소유자와 실제 건조하는 사람, 조선소가 되겠죠. 그리고 기자재를 납품하는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비용의 발생 시기도 다르고 비용의 부담 주체도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빙산 효과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빙산 효과를 넘어서서 전주기 관점에서 비용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있고, 이러한 전체적인 비용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걸 보시면 초기에는 당연히 건조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건조도 설계 부분과 실제 선박을 건조하는 부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비용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경사가 가파른 형태의 두 개의 봉우리처럼 나타나고요. 선박 건조 이후에 운영을 하는 시기가 되면 폐선 때까지 노후화에 따른 유지 보수 비용이 점차 증가해서 완만한 경사를 그리게 됩니다. 전주기 관점에서의 비용을 항목별로 분석을 해보면, 전주기 관점에서는 선박의 건조 비용보다 운영 비용이 훨씬 높게 됩니다. 선박 운영 비용, 그러니까 운영과 관리하는 비용 이쪽이 훨씬 높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복합재 선박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 선박의 그 O&M 비용, 그러니까 운영 유지 보수 비용이 전체 전주기 관점에서 보면 82.5%인데 복합재 선박은 76.1%로 이게 낮아집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복합재 선박 기준에서 보게 되면, 복합재 선박은 강철 선박 대비해서 운영 유지 보수 비용이 72.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비용 감소가 발생한다는 거죠. 생산 비용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비율상 높은 거지 금액으로 보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약 500만 유로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유지 보수 O&M 부분에서 발생하는 감소폭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O&M 비용이 9,810만 유로를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서 결국에는 복합재 선박을 적용하는 이유는 운영 유지 보수 비용의 감소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걸 이론적으로 그리고 추정된 값을 실제로 검증하기 위해서 람세스 프로젝트 또는 JDP, 파이버십 이런 것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람세스는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고요. JDP를 한번 보시면 이거는 DNV-GL과 일본에 있는 오시마 조선소가 합작한 프로젝트인데 화물창을 복합재로 적용하는 선박입니다. 벌크선을 만드는 프로젝트인데 선체 길이가 210m, 재화 중량이 65,000톤 규모의 선박인데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 GFRP를 사용한 선박입니다. 화물창 부분에서 기존 선박 대비 40에서 50%의 무게 감소가 발생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연료 감소가 발생했는데 연료 감소폭은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0.26% 정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시마 조선소의 말에 따르면 연료 절감보다는 화물 적재 능력 증가가 훨씬 컸다고 합니다. 화물 적재 능력이 증가해서 동일한 선박으로 동일한 거리를 이동할 때 더 많은 화물을 한 번에 옮길 수 있어서 효율이 높아졌다. 이 부분에서 경제성이 발생했다. 이렇게 오시마 조선소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파이버십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이 추진한 프로젝트인데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영국 등 11개 국가의 선주, 해운사, 조선소, 설계 전문회사 그리고 성급, 연구 및 정책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어업연구선, 여객선, 화물선 등 세 척의 선박을 건조를 했는데 주요 목표는 MRO 비용의 절감, 그러니까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퍼레이션 이 비용의 절감, 그리고 실제로 에너지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에너지 소비가, 그리고 화물 적재량은 얼마나 높아지는지. 여기서 화물 적재량은 여객선이면은 사람들, 그러니까 승객 수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고요. 각각 분야 4개 분야, 재료, 구조, 생산, 그리고 경제성 및 규제 분야 이렇게 4개의 분야에서 각각의 과업들을 설정해서 추진을 한 결과 복합재의 선박 적용에 대한 다양한 방법 이런 것들을 도출을 해냈고요. 그리고 선체 디자인, 복합재가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선체 디자인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거를 도출했고, 그리고 조선소에서는 기존 강철 선박 대비 복합재 선박의 생산은 어떤 식으로 해야 효율적일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완성된 선박, 그러니까 건조된 선박의 성능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주기 관점에서 이 선박의 퍼포먼스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 그리고 건조, 운영에 관한 선박 전주기 관점에서 각 항별 BC, 베네핏 코스트 애널리시스 분석 툴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EU의 유럽연합의 복합재 선박 로드맵도 제안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선박의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재 적용에 관한 연구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선박 무게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력 생성 장치의 효율 개선, 연구 개발만으로는 사실 그러한 IMO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규제들을 만족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 생성 장치 엔진이 가지는 부하 자체를 줄여서 효율을 높이는 그런 부분도 함께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복합재가 현재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박의 건조는 선박 소유자, 그러니까 십 오너의 결정에 따르게 마련인데, 십 오너 입장에서는 선박의 건조부터 폐선까지 전주기 관점에서 비용을
고려를 해서 선박을 건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강철 선박보다 복합재 선박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주에게는 아마 이런 선박 전주기 관점에서 비용 감소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복합재 선박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복합재를 적용해서 가장 크게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되는데 선체, 화물창 같은 데크, 그리고 키, 그리고 일부 구조물, 그러니까 특별하게 기능을 하지 않지만 복합재 소재 자체가 주는 이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복합재 적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복합재 적용이 지속적인 관리 부분에서 비용 저감이 크게 발생합니다. 이 얘기를 다시 다르게 돌리면 예를 들어서 통신장치 이런 것처럼 지속적인 관리에서 비용 저감시킬 수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장비가 고장나면 그냥 장비를 대체하는 정도의 그런 수리가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복합재 적용이 크게 의미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복합재 자체가 비용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단가가 높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체, 화물창, 키, 그리고 상부 구조의 일부 구조물들, 브릿지 부분에 이런 부분에서는 복합재 적용을 통한 유지 보수 비용의 감소가 확실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합재 적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기자재 산업 현황과 복합재, 그러니까 금속 대체 분야, 복합재 적용에 관한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철강 산업과 조선기자재 산업이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